안녕하세요.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지금 제2과목 산림보호학 차례입니다. 교재는 시대고시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여기 231페이지에 산림보호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재해, 기상재해, 동물에 의한 피해, 야생동식물 보호, 그리고 수병, 나무의 병이죠. 그리고 임업 해충, 이 병과 해충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산림보호학은요, 제가 수업 순서는 이렇게 바꿨지만 동영상으로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림학을 첫 번째 듣고 나시면 사실 보호학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호학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수병, 임업, 해충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강론으로 익혀야 돼요. 어떤 벌레는 어느 시기에 번데기가 되고, 겨울은 어떻게 나고, 그러면 가장 방제하기 좋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를 아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충 하나, 병 하나, 심지어는 버섯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익혀야 되는데, 그걸 전체를 다 공부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강론이 중요한데, 이 강론에 있어서도 산림기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병 자체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해충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에요. 그죠? 목적 자체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나 해충이 만연하지 않게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항상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가 되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 병, 해충의 종류는 많지만 분명해진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범위를 분명하게 해놓고 그거를 얘를 방제를 하려면 얘를 하나하나 이제 규명을 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보호학입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이, 특히 준비하시는 기간이 짧다면 이 보호학을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많이 반복해서 보실 걸 권해요. 그러니까 보호학 요만큼 되지만 그거를 30분, 1시간, 책은요 원래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정해놓고 보는 건데 30분,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페이지를 쭉쭉 넘기면서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 우리 지금 수업하면서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 있죠. 그 단어, 거기에 표시된 글자 위주로 빨리 눈에 익숙하게 많이 찍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길게 보시면 한 2시간 정도. 페이지만 넘겨도 책을 보시는 거예요. 네, 2시간 동안 내가 참고 앉아서 2시간 동안 책을 앉아서 봤으면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내가 2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책만 봤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는. 물론 2시간 내내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닥 권할만 하지 않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2시간 앉아서 하셨으면 30분 나가서 걷고 오세요. 그렇게 한 1시간 공부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내가 1시간을 공부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책을 딱 정해놓고, 요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전체를 다 순환하고 나면 보이는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요. 똑같은 시간에. 어떤 분은 제가 책 이만한 거 한 권을 1시간에 보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거 어떻게 봐요?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본다는 얘기는 천천히 문장을 다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띄는 단어만 체크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똑같이 다음에 1시간 더 그렇게 넘길 때는 눈에 띄는 단어가 늘어난다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전체 내용 파악하는데 보탬이 되니까 이 보호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걸 권해드리고요. 암기할 내용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업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좀 친해 보시죠. 233페이지 일반재해. 일반재해 목차부터 한번 보세요. 목차부터 보시면
일반재해 1번이 인위에 의한 피해, 2번이 쭉 넘어가서 사람에 의한 피해를 인위에 의한 피해라고 하고요. 247페이지에 보면 고온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고온에 의한 피해. 이렇게 지금 목차상으로 보면 기상형 피해 말고요. 중간에 인위에 의한 피해 하나로 끝났나요? 그렇게 끝났네요. 목차 구성이. 일반 재해 자체가 전부 인위적인 피해로 해서 끝났습니다. 목차 자체가. 그리고 뒤에 이제 기상에 의한 피해로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인위에 의한 피해가 뭔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위에 의한 피해는 산림 경계의 침해, 그리고 임산물의 도치, 낙엽 채취, 산림 화재, 그리고 연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으로 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산림 화재예요. 그죠? 산림 화재가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네. 시험에 자주는 나오지만 사실 영양가는 별로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목차, 중목차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경계에 의한 침해는 그 인위적인 피해로 볼 수 있는데, 이 경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계표의 위치는 경계선 굴곡이 되어 있는 지점, 그 다음에 직선일 경우도 먼 거리일 경우는 중간 지점에, 그 다음 하천의 중심선이 경계일 경우는 양기슭에 세운다. 이게 이제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계를 표시하는 재료는 천연재료, 인공재료 이런 것들을 쓰는데, 중간에 우리 인공재료만 보죠. 여기 인공재료 하는데 경계수식재, 그 다음에 암석이나 그러니까 돌을 이용하거나 석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말뚝을 세우는 형태로 이 산림의 경계를 표시하고요. 이 경계 표시 자체가 뭐 이렇게 그닥 중요할 건 없으니까 경계 표시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임산물의 도치, 요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주인이냐고 생각하는, 어디까지 내 거냐고 생각하는 범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전 같으면 입회권이라고 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구규림이나 부재 산주의 산에 가서 이 임산물이나 이 나무를 벌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 안 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얼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하고 바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해줄 수 있게 돼 있는 게 원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산에 들어가서 나물도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도치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산에서 요즘에 이제 그 임산물을 많이 키워요. 어떤 거 키우냐면 산양삼, 아니면 이제 산나물, 산채 종류를 키우는데 한꺼번에 다 가져가요. 아주 그냥 싹 파가는 거죠. 산양삼 같은 피해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하고 다르니까 지금은 조금 달리 봐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 의식 향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은 임산물의 도치 자체가 산주의 경영 계획과 목재 생산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하고 관련된 재산 의식이나 이런 것들, 산림이 사유재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산물의 도치가 지금은 이제 나무를 베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폐가 되거나 쇠퇴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근데 그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도벌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적으니까 임산물 도치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육과 계몽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낙엽 채취도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죠. 다만 다른 사업상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이 낙엽을 예전에 땔감으로 쓰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엽의 채취는 생태계 내의 균형을 깬다는 것. 그래서 낙엽의 채취는 토양의 양분, 양료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엽의 채취는
회복 불가능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자, 이게 낙엽이 단순히 물론 광합성 기관입니다. 이파리가 이제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죠. 광합성 기관이고요. 얘를 낙엽을 떨구는 이유는요, 생리적인 목적이에요. 겨울에 낙엽을 떨구지 않으면 무거워서 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나 죽어요. 자, 침엽수가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적응 못하고 점차 죽죠, 그죠? 겨울에 낙엽을 떨구지 않으니까 땅은 얼어있는 상태로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이제 봄에 이제 해빙기에 보시면 소나무 뭐 어디 한 그루에 뭐 수십 헥타가 소나무가 통째로 죽었다, 아니면 침엽수가 통째로 죽었다,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이 낙엽이 그렇게 겨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떨구기도 하지만, 그래서 밑에 떨어지지만,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질소가 아미노산 20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19개의 아미노산을 구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고요. 단백질은 우리 계란을 흔히 떠올리지만 단백질은 효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효소는 뭘 하냐면, 우리가 이세를 생산할 때 모든 생물들이 자기와 똑같은 이세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세를 생산할 때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DNA를 핵산을 합성하는 기술자가 효소라는 거예요. 효소는 틀이에요. DNA가 이렇게 조합하는데 이 DNA 염기 서열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세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질소가 부족하면. 질소가 부족하면 DNA를 못 만드는데, 나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얘가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썩고 나면 땅으로 다시 흡수가 되고 이 질소 성분이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무 뿌리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이 순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나뭇잎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추가로 질소를 공급해줄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뭇잎을 제거를 했다면 질소질 비료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뭇잎에는 이 질소만 있냐? 아니에요. 인산, 칼륨, 비료의 3요소 다 있죠. 나머지 기타 등등도 여기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진다는 거니까 낙엽을 채취하면 이런 순환의 고리가 전체가 깨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화재가 나도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낙엽이라는 게 멀리 가나요? 그 숲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건데, 특히 낙엽 채취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낙엽 채취의 방제는 일단 연료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낙엽 채취를 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자, 산림 화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237페이지에 보면 내화력이 강한 수종. 표로 나와 있죠, 그죠? 표로 나오는 이거는 무조건 중요해요. 자, 침엽수 중에서 침엽수는 원래 내화력이 강해요, 약해요? 침엽수 자체는 원래 타감 물질이나 이런 다른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불에 잘 타요. 소나무 잎 같은 경우도. 그리고 침엽수 나뭇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확 마르면서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엽수는 일반적으로 화재에 약하다. 화렵수는 일반적으로 화재에 강하다. 근데 거꾸로 보는 거죠. 대부분 다 내화력이 약한 수종이 대부분인데 내화력이 강한 침엽수류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은행나무, 여기 잎갈나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낙엽송입니다. 이 잎갈나무라고 써져 있는 거는요,
일단은요, 원래는 우리 재래종으로 살고 있는 낙엽송이 있었어요. 개를 잎갈나무라고 특별히 지칭해서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립용으로 많이, 교목용으로 많이 키우는 나무. 얘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일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개 붙어 있으면 히말라야 시다예요. 개잎갈나무라고 돼 있으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잎갈나무 이렇게 하면 세 개 중에 어느 건지 일단 구분하세요. 개잎갈나무는 히말라야 시다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개비자, 대왕송이 있는데, 자, 은행나무는 일단 잎이 화렵수처럼 넓죠, 그죠? 물론 잎맥이 나란히 맥이라는 특징 말고, 그 잎갈나무는요, 특히 낙엽송은 원래 자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죠? 남사면처럼 토양이 건조한 곳보다는 북사면 쪽에서 잘 자라요, 그죠? 토양 습도가 높아야 돼요. 나무 자체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봄에 새로 돋는 이 가지하고 잎도 보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내화력이 강하다, 낙엽송.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비자나무라고 돼 있는데, 비자나무는 난대림에서 크는 나무예요, 그죠? 예. 거기 난대림에서 크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내화력이 약하죠. 근데 요 개비자는 조금 강하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왕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국내에 없는 수종이에요. 피누스, 뾰족한 남성의 어미 팔루스 트리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팔루스는 늪이에요. 늪지에서 자라니까 어떻게 커요? 수분을 많이 빨아들였죠? 가지가 무거워졌죠, 비중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원래 늪지에서 자라는 나무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화재에 당연히 강하겠지. 수피는 더 두꺼우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 대왕송이라고 나오는 건 그런 종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화렵수는 다 내화력이 강한데 약한 나무가 있어요. 싹 보시면 상록 화렵수에서 농나무, 구실, 잡밥나무. 얘는 상록 화렵수예요. 난대림에 있는 거. 농나무, 구실, 잡밥나무. 이 특징상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얘를 만져보면 보통은 이렇게 이쪽에서 자라는 나무 이파리들이 두껍죠, 그죠? 귤 잎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탄탄하고 거치도 이렇게 아주 뺀질뺀질하게. 예. 근데 얘네들은 잎이 좀 얇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수피가 얇대거나 잎이 얇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록 화렵수, 농나무, 구실, 잡밥나무, 낙엽 화렵수. 여기 보시면 아까시나무, 벚나무, 참죽나무,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참죽나무는요, 우리가 이 봄에 순을 먹는 수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참죽 말고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잎 좀 비슷해 보여도 이게 순이 떫은 맛이 강하고요. 요 참죽나무만 우리가 순을 먹을 수 있어요. 저기 두릅처럼. 요거 어디 가서 보면 있냐면 종로 3가 쪽에 가로수로 이게 참죽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도입수종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화수종이라고 부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화수종이라고 부르려면 일단 외국에서 들어왔어야 된다. 자연 번식해서 퍼져 나가야 된다. 나무 종류, 풀은 많은데 기화종이 많은데 나무는 극히 드물어요. 나무의 기화종은 참죽나무하고 족제비쌀이하고 요 두 개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 중에 기화종이에요. 자연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자, 족제비쌀이는 기사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예, 여기 강릉 이먹기계 훈련은 거기
시험장 올라가면서 다 양쪽이 족제비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내요. 아까시 잎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족제비쌀이는 별도로 친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저거 아까시나무로 많이 속아서 써요. 제가 괜히 저기까지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족제비쌀이 얘기해 드리려고. 예. 기와수용 참중나무 알아봐야 될 일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앞부분으로 넘어가시죠. 앞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산림화재에 의한 피해는 성숙인분에 의한 피해는요. 성숙인분에 의한 피해는 인분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른 인분에도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현재는 살아있지만 2차 피해에 있어서도 입을 수 있다. 왜? 성숙인분이니까 숲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당장 화재에 의해서 큰 표는 안 나지만 이 껍질 부분이 수피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 안쪽이 형성층이잖아요. 근데 바깥이 이렇게 그을려서 바깥에 붙어 있다고 살아있냐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은요 60도 이상 열을 받으면 변성이 돼요. 그래서 생물들이 60도가 넘으면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60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익잖아요. 화상 입잖아. 나무도 똑같이 화상을 입어요. 그럼 이 숲이 안에 형성층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근데 이 형성층을 그냥 두냐면 안 둬요. 누가 안 두냐면 좀, 바구미. 얘네들의 공통점은 불완전 변태한다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에서 깨나자마자 성충하고 똑같이 성충의 축소형이에요. 불완전 변태는. 그러니까 어린 놈이 그냥 여기 다 파먹어요. 겉에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화상 입은 조직만 먹냐? 처음에는 화상 입은 조직만 먹다가 개체수는 늘어났죠. 그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멀쩡히 살아있는 조직 먹는 거지 뭐. 이 나무 다 먹고 나면 옆에 나무 가는 거죠. 나무 안에서도 2차 피해, 다른 숲에도 2차 피해가 주로 좀이나 바구미처럼 쏘아먹는 잎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래서 성숙인분은 그 인분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2차적인 피해가 문제다. 그 다음에 유령님과 장령님은요. 유령님은 나무가 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 조직이 불이 났어. 불길이 원래 그 큰 나무 노령님은 이 위쪽에 가서 수관이 다 붙어 있으니까 불이 여기까지 딱 가서 여기 안 타고 올라가면 더 이상 피해가 안 번져요. 그죠? 근데 어린 나무는 전체 피해를 다 입는 거예요. 그 유령님은 피해를 입으면 전멸. 특히 유령님 단계에서 우리가 늘 해줘야 되는 풀베기가 조금 덜 돼 있거나 풀이 번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럼 풀하고 같이 타서 샥. 그래서 유령님은 피해를 입게 되면 전멸이다. 예. 그래서 아예 싹 갱신면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 장령님은 여기 지금 유령님은 어린 나무, 그 다음에 그 장령님은 이 성숙인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왜 같이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유령님은 전체, 자, 여기 성숙인분, 특히 장령님은 2차 피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실시키기 때문에 유기물층까지 다 소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이화학적, 물리화학적 성질까지 싹 악화를 시킨다. 원래 산림 토양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pH 보통 5에서 6범위가 많아요. 6범위도 사실 6범위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 pH는 이렇게 가죠. pH는 파워 오브 하이드레이션은 1부터 7까지는 산성, 여기서 14까지는 알칼리성. 이렇게 산 알칼리로 부르는데, 이게 원래 토양이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산림 토양은 여기서 5 정도 범위에 이 전후에 있다는 거. 산성 B의 pH가 얼마냐면요. 산성 B의 pH는
5.6보다 낮으면 산성비 pH 5.6 낮으면 산성비로 정의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그럼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물에 비가 올 때 녹아서 비 자체의 산도가 높아져요. 똑같이. 그래서 그게 5.6 이하가 되면 산성비. 그러면 사람 피부의 산도는 얼마죠? 5.5. 근데 우리가 쓰는 비누는 어디에 있죠? 알칼리성 제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누를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킨으로 다시 산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피부가 땡기죠. 또는 피부에 번성하는 세균류들이 얘를 먹어치웁니다. 피부에 있는 피지나 이걸. 그래서 다른 피부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중성비누 내지는 산성비누를 써야 되는데 비싸죠. 예. 산성비누 하나에 뭐 5,000원에서 한 15,000원, 2만원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산성비 pH 5.6 기억하세요. 사람 피부의 pH 5.5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산림토양의 원래 성질은 산성이다. 예. 이 산성을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서 떨어진 낙엽의 부식산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산성 토양인데 불이 나고 나면 이 중성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질이 소실되면 수분도 바뀌고 지하수류도 바뀌고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불 피해를 입은 토양은 피해를 받지 않은 토양보다 지표 유하 수량, 류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하,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늘어가는 그 지표 유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침투되지 않고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유출량이 늘어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출량이 몇 배? 3에서 16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질소분은 날아가 버리고 인산, 석회, 칼륨, 석회는 CA죠. CA. 저기 주로 이제 칼슘 성분이 많아요. 석회라고 부르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워서 쓰기 때문에 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우리가 석회석을 굽게 되면 환원이 되죠. 이 환원이 된 걸 물을 섞게 되면 다시 다른 재료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시멘트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인산, 석회, 칼륨 등의 광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빗물에 의해서 금방 유출이 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산림의 생산 능력이 감퇴된다. 그래서 용재가치, 목재로서 쓸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수종은 대부분 산불이 약하다. 그래서 인분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산림의 다목적 기능도 사실 감소되게 되는데 목재 생산 피해 이외에 수온 함량, 뭐 이런 기능들, 이런 것 다 전체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산림 화재를 이제 별도의 이렇게 뭐 조림지 준비나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닥 권장할 방법이 안 되므로 패스. 자, 산림 화재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 인위적인 원인. 아니, 지대로 나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나든지. 근데 우리 지금 산림 화재 나는 것 거의 100% 인위적인 피해. 왜냐면 산불이 난 곳이 다 깊은 산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도시 근처, 민가 근처예요. 도로 근처. 그래서 자연적인 마른 나무, 뭐 이렇게 나무끼리 마찰,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나는 거는 뭐, 요즘에는 다 뭐예요? 인위적으로 나는 거? 사람들이 잘못해서 난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자, 그리고 산림화재의 종류에는 일단 지중화, 지표화, 수관화, 수간화가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여기 지중화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 땅 속으로, 지금 나무가 있는 이 땅 속으로 뭐가 많아야 되냐면 이탄층. 이탄이라는 게 뭐냐면 진흙 모양의 탄이에요. 특히 영국이 늪지가 발달돼 있죠. 그죠? 영국에서 이탄을 가지고 주로 연료로 많이 썼어요. 산업혁명 때도 이탄을 썼어요.
근데 이 2탄층에 불이 붙으면 전체가 바깥으로 보이진 않지만 천천히 타가요. 우리나라에는 극히 없어요. 2탄층이라는 게 우리가 탄층으로 발달하기 전까지 이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으로 땅 낙엽층 밑에서 나는 화재다. 얘는 연한 뿌리들이 뜨거운 열로 죽게 된다. 뿌리가 죽어서 문제. 자, 지표화는 낙엽층 AL층과 AF층 이렇게 써놨는데, 자, 토양은 층위가 나눠집니다. 토양은. 근데 여기 지금 AF, AL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토양층은 조리막에서 한번 했고요. 시험에도 나오고 기사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기술사 시험에도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모함층이죠. 여기는 유기물이 씻겨 내려가요. 뭐 빼고 씻겨 내려가냐면 산화알루미늄하고 산화철 빼고는 다 씻겨 내려가요. 그 씻겨 내려가면 나머지 산화철하고 산화알루미늄은 빨간색. 그래서 다 씻겨 내려가고 나면 나머지 여기에 쌓여요. 여기 씻긴다. 그래서 용탈, 세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쌓인다. 여기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씻기는 작용이 심해진 거를 라테라이트화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 쌓이는 흙이 토층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포드졸화, 포드졸리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집적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는 포드졸 토양, 용탈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는 라테라이트 토양. 여기 난데림, 여기는 아한데림. 자, 이렇게 다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우리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올가닉층이라고 해서 세 개로 나누는데요. 리터층은요, 리터라는 말 자체가 낙엽이에요. 낙엽이 구분이 돼요. F는 페르멘데이션. 페르멘데이션은 뭐냐면 발효예요. 그럼 적당히 씻겨 내려간 거예요. 일단 낙엽 상태는 구분이 돼요. 허머스, 부식은요, 부식층은 아예 애초에 나무 가지였는지 잎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층이에요. 얘네들이 요쯤 되면 여기서 부식산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얘는 산성이 되는 건데요. 이 책에는 뭐라고 표시해 놨어요? 얘를 AL, AF, 결국 AL, AF는 뭐예요? 그러니까 5층이라고 써도 되고 ALF에서 A층으로 아예 표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얘기다. 자, 그리고 수관화는 이 윗부분에 붙는 불인데 수관화가 세지는 건 침엽수예요. 빨리 마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간화로 해서 여기 이제 줄기, 수간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전체가 다 수관까지 다 타고 나머지 여기까지 불이 붙으려면 온도가 상당량 필요하죠. 그죠? 예. 이 정도로 발달되면 뭐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사글이. 그래서 산림하자의 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일단 수종. 일단 유전적인 요인, 나무가 어떤 형태냐 이거에 따라서 가장 크고요.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침엽수는 피해가 심하다. 일반적으로는 화렵수는 사렵수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불에 강하다. 상록수가 또 화렵수 중에 그 중에서 강하다고 돼 있고요. 그 예외적인 사항만 제가 살짝 빼놨어요. 그러니까 침엽수에는 내화력이 강한 수종, 은행, 잎갈, 개비자, 대왕송 정도. 그 다음에 상록 화렵수에서는 내화력이 약한 수종, 농나무, 구실잡밥나무, 그리고 낙엽 화렵수 중에서는 아까시나무, 벚나무, 참중나무. 조립되는 나무가 아니므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령으로 가시면 수령이 어린 숲은 피해가 크고 큰 나무는 조금 피해가 덜하다. 2차적인 피해가 원래 문제가 된다. 그다음 기후와 계절 가물고 공중습도가 낮은 3, 4, 5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공중의 관계습도가 50% 이하인 때는 관계습도라고 나오면요 그냥 상대습도쯤이겠구나.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으로 나타내는 게 절대 습도인데요. 그 수분의 양이 어떻게 돼요? 온도에 따라서 포화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 온도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 습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기 쉬우며 25% 이하에서 관계 습도가 25% 이하에서는 수관화의 대부분이 여기 발생하게 되면 수관화로 발전하게 된다. 바람이 세게 불면 피해는 커진다. 빨리 마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의 관계 습도 60도 이상이면 60도 이상이면 습도가 높으면 산불은 잘 발생 안 해요. 물기가 많으면 나무의 피해가 적어요. 대신 여기에 보시면 60은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고 30은 산불이 대단히 발생하기 쉽고 불 끄는 것이 어렵다. 50에서 60은 진행이 더디고 40에서 50은 발생하기 쉽고 또 잘 탄다. 그런 의미니까 뭐 다 저기 40, 50 이하는 위험하게 되겠죠. 산림은 사실 교육, 계몽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시설도 잘 갖춰놓는 게 중요해요. 산림 감시 시설로 나 이런 거 많이 봤고요. 감시탑이나 이런 거 중요한 데는. 산림 화재에서 이제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이 원래 발생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죠. 원래 불이 있는 데서. 얘가 정상적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똥도 튀어요. 불똥도. 비산화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 튀게 되는데 뭐 처음에 이렇게 화두라고 부르는 부분은 불이 진행하는 이쪽 방향에 있는 부분을 화두라고 부르고 이쪽을 화미라고 불어요. 그러니까 불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방향 앞부분을 화두라고 부르니까 화두 부분을 잘 잡아주면 이쪽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두, 뭐 화미 이런 거는 불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간다는 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여기 239페이지 보면 화세가 세서 화두부의 불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는 측면화부터 끈다. 그러니까 직접 끄는 건 뭐 ABC 소화기나 아니면 Z 슈터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여기 소독약 살포가 아니고 소화제 살포죠. 소화제. 불 끄는 그 약재를 직접 살포하는 거를 Z 슈터라고 합니다. 소독약이 아니고. 그리고 간접소화법은 그 화두에서 좀 약간 거리 떠서 떨어져 가지고 이 방화선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연해라고 나오는데요. 연해는 단순히 이렇게 보세요. 연기에 의한 해다. 연기. 여기 연은 연기예요. 뭐 우리 무연 휘발유 이럴 때는 납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연기를 의미하는 거고 연기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온 뭔가 인위적인 다른 물질에 의한 피해가 이제 주 물질이 뭐냐면 아황산. 아황산은 얘하고 물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H2SO3죠, 그죠? 예. 그럼 황산으로 변하기 쉽다. 일단 되죠, 그죠? 황산은 그 중에 세죠. 그래서 식물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딜 통해서 들어가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산을 만들게 되고 이게 H2SO4가 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H2SO4가 이 식물 몸체 내에 다른 성분을 산화시켜요. 여기서 나오는 수소 이온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죠. 그럼 SO2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공. 그럼 피해는 어느 쪽부터 나겠어요? 해면 조직부터. 자, 잎은요. 잎은 어떤 잎이든지 큐티클층, 얇은 층이 여러 개 세포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길다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조직은 치밀합니다. 큐티클층도 단단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층은요. 여기도 큐티클층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얇아요. 얇고 여기에 기공이 돼 있고 기공으로 움직이는 반족 세포가 있고 이 안으로 이제 식물 체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요. 여기로 이제
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흐물흐물한 해면 조직이 있어요. 밑에서 뒷면에서부터 피해가 발생돼요.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기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책상 조직, 여기는 흐물흐물하다 그래서 해면 조직 이렇게 불러요. 책 모양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책 쫙 꽂힌 것처럼 그리지 않았나요, 제가? 그냥 책 꽂힌 걸로 보세요. 그 책 모양의 조직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해면 조직이다. 밑에서부터 피해가 생긴다. 자, 그래서 고농도 0.4 ppm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단기간 흡수했을 때는 엽록소의 급속한 파괴. 엽록소는 사실 이 책상 조직에 많지만 고농도일 경우 여기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서서히 갈 때 밑에서부터 간다는 얘기지 저농도일 때. 만성적인 피해는 엽록소가 서서히 붕괴됨으로써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엽록소의 색깔은 초록색. 엽록소가 붕괴되면 보조색소가 드러나죠. 보조색소가 캐로틴 붉은색과 노란색 사이죠, 그죠? 또는 탄닌 갈색이죠. 그리고 크산토필 노란색. 자, 그 단풍은 이 크산토필이 많아서 노란색을 띈다. 크산토 자체가 라틴어로 노랗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몇 가지 보조색소가 어차피 드러나게 되니까 그 색에 따라 다르고요. 자, 이게 식물세포에 이제 그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엽록소까지 파괴하게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240페이지 감수성이 높은 수종. 감수성이 높다. 피해가 크다. 소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황철나무까지. 겹버층층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소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황철나무. 아황산 피해 어디서 생겼겠어요? 국내에는 정유공장 옆에 탈황시설을 다 해서 우리는 차로 인한 황피해는 없어요. 대신 정유공장 주변이 피해가 컸겠죠, 초기에. 그래서 여기 그 소나무, 거기 정유공장 주변에 소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감수성이 낮은 수종, 소나무, 편백, 비자, 모밀잡밥나무, 감탕나무, 가시나무, 칡나무. 얘네들은 어때요?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감수성이 낮다. 그래서 피해를 끼치는 환경 요인은 일단 온도, 그 다음에 토양, 상대습도 이런 요인들이 있다. HF, 불화수소인데요. 불화수소는 다른 데 피해를 많이 줘요. 요즘 그 불산 누출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죠? 얘예요, 불산. 자, 그러니까 얘는 다 반도체, 기판 만들고, 다른 그 반도체를 만들고 씻어내고 이러는 데 쓰인단 말이죠. 얘는 엽신의 선단, 엽신이 뭐냐면, 잎이, 얘는 엽병, 잎자루, 엽신. 얘가 잎몸. 엽신의 선단이, 엽신의 끝부분. 자, 보세요. 엽신의 잎의 끝부분, 어느 끝부분이든 그 부분이나 엽록소에 도달하여 세포막을 파괴하며 세포막을 파괴하고 원형질이나 엽록소를 그냥 죽습니다. 안에 있는 게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농도일 때 이 선단부터 피해를 주는 거지 고농도는 얘기 남을 게 없습니다. 여기처럼. 아황산가스와는 다르게 특히 어린 잎이나 새로 난 잎의 피해가 크다. HF. 저농도에서도. 이게 생략이 됐어요. 엽선단이나 엽연부, 엽잎의 가장자리 부분. 선단은 끝부분, 연은 가장자리. 피해에 미치는 요인, 기공이 열려있는 낮이 밤보다 피해가 심하다. 당연히 기공으로 들어가니까. 오존에 의한 피해. 오존은 세포막과 소기관의 막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오존은 책이나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해 주세요. 성층권. 우리 그 지구 대기에서 3,000에서 한 5,000 사이에
3000에서 5000 사이에 있는 공기의 층을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자외선을 차단해 줘서 사람이 또는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오존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에 O3라고 돼 있으면 유리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수분하고 닿아 있는 데가 있으면 전체를 다 산화시켜요.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딴 성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각막, 제가 얘기한 호흡기, 우리 호흡할 때 목구멍, 입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싹 다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근데 성층권에 있는 애들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이 변화를 느껴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빨리 됩니다. 이 자외선이 조금 바깥에 내놓으면 페인트 칠해놓은 거 변하죠. 유리색도 변하죠. 예.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성층권에 있는 거 구분해라. 공기 중에는 있으면 안 되고 성층권에는 있어야 된다. 근데 성층권에 오존을 파괴하는 건 뭐? 여기에 나온 F가스예요. F가 주성분인 프레온가스. 자, 그래서 이 불화수소, 불사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선단에, 옆신의 선단이나 옆연의 피해를 많이 준다. 낮에 피해가 크다. 상대 습도가 70에서 80일 때 피해가 가장 크다. 그리고 오존은 세포막과 소기관의 막을 마비시키며 엽록소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광합성을 방해한다. 오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팔인데 자외선이 강할 때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오존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그래서 얘가 강력한 산화물질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O3가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O3가 쪼개지는데 뭐가 또 필요해요? 거꾸로 자외선이 필요한 거죠. 그 자외선이 얘를 쪼개니까 오존은 어디서부터 피해가 난다? 입 위의 엽록소. 그러니까 여기에 반점처럼, 점처럼 이런 피해가 보인다는 거. 자, 원리를 이해하시면 눈에 보여요. 그죠? 예. 그 오존은 윗면, 아황산하고 이런 거는 밑에, 질산도 밑에. 위에 밑에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오존은 위에, 아황산은 밑에, 잎의 밑에. 그 다음에 연무와 짙은 연기, 이런 거는 그냥 물질. 그 다음 펜은 포옥시 아세틸 리트레이트 뭐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펜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자동차 내연기관 중에 디젤을 쓰고 있는 거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얘는요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결합해 있어요. 삼중고리. 얘는 산화반응이 흡열반응이야. 보통 산화반응은 발열반응이죠. 그죠? 얘는 산화반응이 흡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쪼개지기 힘들어서 보통 공기 중에 우리 69%, 70% 정도가 질소예요. 예? 근데 더 이상인가요?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나머지가 질소. 그러면 거의 80% 가까이네요. 그죠?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산소 21% 정도가 돼야 되고, 나머지 1%니까 22% 빼면 거의 78% 정도가 질소다. 이 질소가 공중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반응을 잘 안 일으킨다. 예전에 질소과자 얘기가 나왔었죠. 질소만 순수하게 아예 넣어놓으면 아예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예? 산화 반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튀긴 과자류나 이런 걸 보존하는 데 써요. 얘가요, 산하고 결합했죠. 산성. 어디서 보셨죠? 기후변화 유발하는 6개 가스. 아산화이질소. 네. 자, 이런 질소 산화물들은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자동차의 고온고압 엔진이에요. 가솔린 엔진이라고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양이 적죠. 근데 디젤 엔진처럼 애초에 압력으로 연소시키는 얘 같은 경우는 피해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유리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얘네들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존이 있는 거를 띄워오려고 하고, 심지어는 O2도요, 이렇게 분리를 해요. 공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진다. 원흉은 뭐다? 디젤차다. 근데 이 디젤차가 만드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디젤차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탄소와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디젤차의 엔진에서 나온 요 놈이 공중에 있는 산소도 분리하고, 그래서 이 분리된 게 거꾸로 오존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탄화물과 이 오존하고 얘하고 다 결합된 이 2차적인 물질이 뭐예요? 펜이에요. 펜. 퍼옥시 아세틸 니트레이트. 자, 그럼 결국 여기 퍼옥시는 산소, 아세틸이라는 게 이렇게 수소와 탄소의 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얘도 이상을 일으키고 오존도 이상을 일으키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디젤 엔진. 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펜에 의한 피해 이러면 다 질소화합물에 의한 2차 산물이구나. 오존도 2차 산물, 펜도 2차 산물. 질소산화물이 먼저 생기고 그놈 때문에 생긴 2차 피해물. 그래서 황화합물 이런 것들이 가진 효소와 반응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지방산의 합성을 방해해서, 지방산은 우리가 몸의 생물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이 지방산의 합성 방해하고 함유한 화합물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호르몬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요거는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펜이, 질소에 의한 펜과 오존이 자동차의 고온 고압에서 나온 2차 공해 물질이다. 요거까지만. 그 질소화합물에 의한 피해, 이제 나오죠.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소인데, 여기에는 질소화합물은 줄기의 개사흔, 낙엽, 고지. 자, 질소, 얘네들이 밑으로 직접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H2하고 만나면 HNO3 뭐죠? 질산. 그럼 여기 질소산화물은 또 어떤 피해도 줘요? 밑에서부터 피해가 똑같이 나요. 지금 여기 질소화합물에 의한 피해는 얘예요. 예, 질소의 줄기의 개사흔, 낙엽, 고지 등. 그리고 에틸렌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틸렌에 의한 피해, 천연가스나 이런 것이 생기는데, 상편 생장을 한다. 상편 생장은요, 이파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가 뒤집어지는 거. 그 생장운동 저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에틸렌이다. 왜냐하면 에틸렌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호르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자, 암모니아 피해는 잎의 검은 반점. 수은,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피해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분진에 의한 피해는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수세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연해를 감정하는 방법은요, 사실 여기 오존 여기 위에 반점 만들죠. 잎 윗면에. 오존은 잎 윗면에 반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펜은 잎 아랫부분에 이렇게 동전 같은 반점, 은혜색, 청동색 반점을 만들어요. 펜은. 그리고 아까 질산, 아황산은 잎 아래쪽에 뒷면에서부터 반점이 모자이크처럼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는 병도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한 병. 그래서 연해의 경우에는 전체 다 골고루 나타나냐, 아니면 특정한 나무에만 나타나냐에 따라서 얘는 연해, 아니면 얘는 병해. 특정한 나무에만 나타나면 걔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겠죠. 근데 그 전체 지역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걔는 이런 산이나 뭐 이런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 연해가 나타날 때는 묵은 잎부터 피해가 나타난다는 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242페이지 지표식물법 해서 검지식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화학적 감정법, 양광시험법 이런 건데 얘는 넘어가세요. 그냥 연해의 감수성이 높은 지표식물이 연해가 있는 곳에 심어놓고 이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어느 때 했냐면요. 정유공장 근처에. 그때는 침엽수는 낙엽송,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제가 약해지면 이게 노출된 거구나. 자, 농작물 중에서는 뭘 심었냐면 메밀, 참깨, 사루비아. 이게 안 적혀 있네요. 사루비아. 그런 것들. 그다음 화렵수 중에서는 사과나무, 배나무, 느티나무 이런 거. 보통 나무의 내연성은 일반적으로 상록수가 활렵수 중에서는 상록수가 강하고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연해에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연해는 일반 침엽수가 약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대기오염에 대한 내성 여기를 좀 보셔야 되겠죠. 내성이 약한 건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 겹번나무는 이제 벚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이파리가 겹으로 난다 그래서 겹번나무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 약한 것, 강한 것 정도만 보면 되겠죠. 내성이 강한 것은 가이즈카 향나무. 이 향나무 중에서 원래 조경용으로 들여온 거거든요. 근데 얘 수영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어쨌든 가이즈카 향나무, 모밀 잡범나무, 은행나무, 사철나무. 우리 시험 목적상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머지 이렇게 교목으로 크는 나무들인데 어쨌든 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수목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내성 문제는 약한 것, 강한 것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황산 가스에 대한 감수성은 소나무가 감수성이 크다. 낙엽송은 감수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감수성이 작은 수종은 은행나무, 산번나무 이런 것들은 괜찮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은행, 산벗 이런 거는 강하다. 벚나무 중에서 원래 재래종으로 큰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산에 있는 벚나무하고 우리 여기 큰 길에 있는 벚나무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통 길가에 심어 있는 벚나무는 왕벚나무고요. 산에 가면 이 산벚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벚나무 꽃은 피지만 약간 형태가 다르고요. 왕벗의 자생군락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일본에 없어서 일본은 우리나라 거 그냥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내에 자생지가 없어요. 왕벗의 자생지가 일본에. 자기네 국화인데 자생지가 없다는 얘기는 국화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기도 하죠. 어쨌든 그리고 오존에 대한 감수성은요. 감수성이 큰 수종들이 보면 느릅, 당단풍, 왕벚나무. 왕벚나무 많이 심으면 도심에 많이 심으면 오존에 대한 피해를 미리 알 수 있죠. 그죠? 오존에 대한 지표식물로. 그래서 여기 왕벚나무 이파리에 잎에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오존의 농도가 심해졌구나.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관리를 안 하죠. 이 정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은. 자, 연해 방지하는 방법은 법규적 방제, 이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이화학적 방제 몇 가지만 볼까요? 여기 보면 석회를 이용해서 연해 물질의 흡수, 중화를 시킨다. 이건 토양에 대한 중화예요. 토양에 대한 중화. 석회. 그 다음에 화학적 제조 방법을 바꾸어 유해가스의 농도를 높여서 이를 반대로 이용한다. 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화학적 제조 방법을 바꾸어 유해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요새는 아예 유해가스를 굴뚝에서 흡수해서 내보내요. 근데 우리 통제 안 되는 대기가스 이런 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LPG 사용을 권해요. 일부러 싸게 해주고. 왜냐면 디젤을 사용 안 하면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산자부는 디젤 차를 사도록, 산자부하고 재경부는 디젤 차를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낮춰주고. 기름 싸게 만들고. 그죠? 근데 우리 공해나 진짜 이거를 걱정한다면 디젤 차는 줄여야죠.
그게 법규적 방제예요. 법규적 방제. 그다음에 유리 제조 시, 넘어가시죠. 뭐 우리 유리 제조까지 하실 일 있겠습니까? 고압 전류에 의한 매연 흡착 장치를 연도, 굴뚝에다 설치한다. 이거는 이미 고압 전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흡착 기술이 나와 있고요. 굴뚝에 연도 또는 연돌, 어떤 책은요 연돌이라고도 써놔요. 연도는 연돌 그냥 나오면 얘는 굴뚝이다. 굴뚝이다. 그리고 파이프 장치로 뭐 이렇게 계곡이나 해면으로 배출시킨다. 이거는 뭐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시험상 여기 임업적 방제법. 기술사 시험은 얘가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쓰니까. 근데 기사 시험에서도 어차피 쓸 수 있는데 수종 선택, 연애에 강한 수종 선택. 그 연애에 강한 수종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황산, 오존가스에 강한 수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존가스에 강한 수종, 내연성이 감수성 있는 수종 당연히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작업법은 중림 또는 외림으로 크게 키우지 말아라 하네요. 예. 갱신 방법은 대면적 개벌은 피해라. 그리고 침엽수 화력수를 혼식한다. 그리고 연해 방비림을 조성하는데 내연성이 강하고 여러 번 이식한 큰 묘목. 그러니까 뿌리가 발달한, 여러 번 이식했다는 얘기는 잔뿌리가 발달한 그런 수종. 그래서 너비는 100m 정도로 여러 층의 숲을, 빽빽한 숲, 여기에 밀린 빽빽한 숲을 조성해서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해 방비를 하기 위해서 공단 주변에 뭘 만들어요? 공단 주변에 그린벨트를 만들도록 돼 있죠. 녹지 때를 50에서 100m 또는 일정 면적을 주고 이 바깥을 싸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이 있으면 이 주택가하고 이 사이는 이렇게 그 연해 방비림을 일정하게 하죠. 그리고 토양 관리에 있어서 석회질 비료. 왜냐하면 연해가 발생했다. 토양이 산성화됐다. 그럼 얘를 중화시킬 수 있는 건 석회. 석회는 어디서 공급되냐면요. 영월에서 공급돼요. 영월, 단양, 저기 동해 이쪽에.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재해, 그 중에서 인위에 의한 피해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상에 의한 피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